조조는 험난한 화용도의 길을 겨우 벗어나 평탄한 길에 들어섰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군사들을 재촉하며 형주를 향해 나아갔다. 군사들과 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장수들은 잠시 쉬어가자고 간청했으나 조조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형주에 가서 쉬어도 늦지 않다며 군사들을 독려했다. 군사들은 조조의 언명에 마지막 힘을 짜내며 행군을 계속했다. 몇 리쯤 더 갔을 때 조조는 말 위에서 갑자기 껄껄 웃기 시작했다. 장수들과 군사들은 조조의 웃음소리에 불안해하며 원망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이하여 또 웃으십니까? 조조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주유와 제갈량이 지략이 많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하찮은 제주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이곳에 군사 몇백만이라도 매복해 두었더라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사로잡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산골짜기에 연기나 피워놓고 대단한 개교나 부린 것처럼 여기고 있을 테니 어찌 그런 무리들이 우습지 않은가. 그러나 조조의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숲속에서 포성이 터져 나왔고 길 양쪽에서 500여 명의 군사들이 칼을 휘두르며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그 앞에는 청룡 언월도를 치켜들고 적토마를 탄 관운장이 있었다. 관우의 모습을 본 조조의 군사들은 간담이 서늘해져 얼어붙었고 조조도 크게 당황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조조는 영웅다운 모습을 보이며 군사들에게 죽기로 작정하고 한판 격전을 치르자고 말했다. 그러나 장수들은 지쳐서 달리지 못하는 말들 때문에 싸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조는 말문이 막혔고 그때 정욱이 나서서 관우의 인품을 이용해 설득해보라고 권했다. 정욱은 관우가 은혜를 갚는데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며 조조가 허도해서 그에게 베푼 은혜를 관우가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조는 관우의 인품을 떠올리며 정욱의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조조는 관우에게 말을 몰아다가가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며 간청했다. 이 조조가 많은 군사를 잃고 여기까지 왔으나 이제 장군을 만나 살 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정분을 되살려 내 위급한 처지를 눈감아 주시오. 관우는 지난 은혜는 이미 백마 전투에서 보답했으니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군사의 명을 어길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조조는 더욱 간곡하게 설득했다. 조조는 유공과 자탁의 고사를 비유하며 과거 관우를 보내줬던 자신의 은혜를 상기시켰다. 관우는 조조의 말과 눈물 흘리며 애원하는 군사들의 참담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마침내 관우는 조조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조조는 급히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쳤다. 조조는 겨우 난군에 도착했지만 남은 군사는 27기에 불과했다. 난군성에 들어간 조조는 사흘 밤낮을 쉬며 피로를 풀었다. 그는 술자리에서 곽봉효를 그리워하며 봉효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토록 크게 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조조는 허도로 돌아가 다시 군마를 모아 복수를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적벽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주유는 난군을 차지하려 했다. 그러나 유비가 먼저 난군을 차지할 속셈을 간파한 주유는 노숙과 함께 유비를 만나러 갔다. 공명은 이미 주유의 속내를 꿰뚫고 있었고 유비는 주유에게 먼저 난군을 치라고 제안했다. 주유는 이를 받아들였다. 주유는 장음을 선봉으로 삼아 난군을 공격했지만 조인의 저항에 패했다. 이후 감령이 이릉을 먼저 점령할 것을 제안했고 주유는 이를 따랐다. 그러나 조인의 계책에 감령은 이릉성 안에 갇히고 말았다. 주유는 직접 감령을 구출하러 나섰고 주태의 활약으로 감령을 구출했다. 주유는 다시 난군을 공격했지만 조조가 남겨둔 계책에 속아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성 안에 숨어있던 조조의 군사들은 화살을 퍼부었고 주유는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동호군은 큰 혼란에 빠졌고 많은 군사가 전사했다. 조인은 조조의 계책을 통해 주유의 군사를 크게 무찌르고 난군성을 지켜냈다. 조인은 주유를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난군을 방어하며 조조의 계책이 귀신 같다고 감탄했다. 결국 주유는 난군을 차지하지 못했고 조인은 허도로 돌아가며 조조의 명령대로 난군을 확고히 지켰다. 조조는 허도로 돌아가 재정비를 준비하며 적벽의 원한을 갚기 위한 복수를 다짐했다. 이렇게 조조는 화용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와 지략으로 극적으로 탈출했고 주유는 자신의 야심을 이루지 못한 채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화용도 전투 이후 주유는 난군을 공격하다가 조조의 계략에 빠져 화살에 맞아 크게 부상을 당했다. 군인은 주유의 상처가 깊어 격동하거나 충격을 받으면 상처가 다시 터져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보는 정군의 적이 도발해도 싸우지 말고 방어에만 집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인과 우금의 군사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매일 동호군 진영 앞에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주유를 자극했다. 주유는 이를 알면서도 부하들이 전하지 않자 침묵하고 있었으나 결국 참지 못하고 장수들을 불러 물었다. 장수들은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주유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주유는 참다 못해 화를 내며 말 위에 올랐고 조인 앞에서 호기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조인은 이를 보고 더욱 거친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주유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말에서 떨어졌다. 조인군은 이를 기회 삼아 주유를 사로잡으려 했으나 동호군 장수들이 주유를 구출해 영체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는 주유의 계책이었다. 그는 일부러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척하여 조인에게 자신의 병세가 위중하다고 믿게 만들었다. 주유는 정보를 통해 정군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게 하고 성문에 조기를 세우며 거짓 항복을 준비했다. 조인은 투항한 군사의 말을 믿고 주유의 진영을 급습하기로 결정했다. 조인은 우금을 선봉으로 삼아 주유의 진영을 습격했지만 진영은 텅 비어 있었다. 이는 주유의 함정이었고 사방에서 동호군의 장수들이 나타나 조인군을 포위했다. 조인군은 크게 패했고 조인은 겨우 10여 기의 군사만 이끌고 탈출했다. 도망치던 조인은 능통과 감령의 추격을 받으며 난군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끝내 난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양양으로 달아났다. 주유는 정군을 수습해 난군성을 공격했지만 난군성은 이미 조운이 차지하고 있었다. 제갈량은 조인의 병부를 이용해 난군을 차지한 후 형주와 양양까지도 차지했다. 그는 조인의 병부를 보여주며 조조군을 속였고 관운장과 장비를 보내 각 성을 손쉽게 점령했다. 주유는 제갈량에게 연달아 패배하며 상처가 다시 터졌다. 그는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이겼지만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었고 유비가 큰 이익을 차지한 상황에 크게 분노했다. 노숙은 주유를 말려 결전을 피하고 제갈량을 만나 형주와 양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유기의 존재를 내세우며 형주와 양양은 원래 유표의 땅이었으며 유기는 유표의 아들로서 당연히 이곳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의 병색이 짙어 반년도 넘기기 어렵다는 노숙의 말에도 제갈량은 유기가 생존하는 한 이곳을 지킬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성을 돌려주겠다며 명분을 확보했다. 주유는 송권의 명을 받아 합비로 이동했으나 부상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정보만 합비로 보내 송권을 돕게 했고 자신은 시상에 머물러 치료를 받았다. 결국 주유는 적벽 대승 이후 얻은 것 없이 병만 얻은 채 회군하게 되었다. 유비는 형주, 양양, 난군 세 성을 한꺼번에 얻게 되어 크게 기뻐했다. 그는 제갈량의 지략과 병부를 활용한 전략으로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세 성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그는 주유와 조조의 위협을 염두에 두며 세 성을 굳건히 지킬 방안을 모색했다. 이적의 권유로 유비는 백미라 불리는 마씨 형제, 특히 마량을 불러 이곳을 지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마량은 유기를 형주자사로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유비의 너그러움을 보여주어 민심을 얻는 계책을 제안했다. 주유는 시상으로 돌아가 금창을 치료하며 감령에게 팔응을, 능통에게 한양을 지키게 했다. 정보는 나머지 군사를 이끌어 합비연에 머물렀다. 송권은 합비에서 조조군과의 전투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보의 구원군 도착 소식에 크게 기뻐했다. 송권은 조조군 장유의 도발에 분노하여 정보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전투에 나섰다. 송권은 금빛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장유와 맞섰으나 태사자와 장유의 접전에서 동호군은 패배했다. 송겸이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송권은 겨우 정보를 만나 목숨을 구했다. 송권은 송겸의 죽음을 슬퍼했으나 장갱의 충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장갱은 송권에게 무모하게 전장에 나서지 말고 대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태사자는 과정이라는 자를 이용해 합비성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장유는 이를 간파하고 반대로 성 내에 불을 질러 동호군을 유인했다. 태사자는 성 안으로 돌진했지만 장유의 함정에 빠져 크게 패배했다.
송권은 합비에서 연이어 패배하고 남서로 물러났다. 태사자는 상처가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했다. 송권은 태사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아들 태사형을 거두었다. 유비는 형주에서 군사를 정비하고 있었는데 공명은 천문을 보고 유기의 죽음을 예견했다. 실제로 유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크게 슬퍼했지만 공명은 이를 기회로 삼아 양양을 지키도록 관우를 보냈다. 동호에서는 유기의 죽음을 빌미로 형주를 반환하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노숙을 보냈다. 그러나 제갈량은 교묘한 논리로 형주는 원래 유씨의 땅이며 유장이 살아있는 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서천을 차지하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증서를 써주며 노숙을 돌려보냈다. 주유는 제갈량의 증서에 속았음을 깨닫고 분노했다. 그는 송권에게 유비가 간 부인을 잃었으니 송권의 누이와 혼인을 제안해 유비를 동호로 불러들이자는 계책을 제시했다. 송권은 여범을 중매인으로 삼아 유비를 꿰어내려 했다. 여범이 형주에 도착해 유비에게 혼인을 제안했을 때 제갈량은 이미 그 계책을 간파하고 있었다. 공명은 유비에게 모든 것을 수락하되 함부로 동호로 가지 말고 시간을 벌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조은에게 비단 주머니 3개를 주며 위급시 사용할 계책을 준비했다. 유비는 조은과 군사 500명을 이끌고 동호로 출발했다. 첫 번째 비단 주머니에는 교국로를 방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교국로는 송권과 주유의 아내의 아버지로 유비는 그를 먼저 만나 송권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했다. 유비는 동호에 도착해 화려한 예물과 군사들로 자신이 송권의 사위가 되러 왔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송권은 유비가 혼인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계책이 성공했다고 기뻐했다. 유비는 교국로를 찾아가 절을 올리고 감사를 표했다. 송권이 보낸 메시와의 혼인 이야기를 꺼내며 살해했는데 교국로는 이 뜻밖의 소식에 크게 놀랐다. 유비가 돌아간 후 교국로는 급히 송권의 어머니 오국태를 찾아가 경아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오국태는 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고 교국로는 유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다. 오국태는 즉시 성 안으로 사람을 보내 사실을 확인했다. 소식은 사실이었다. 유비는 이미 동호에 도착했고 500명의 군사와 함께 혼례를 준비 중이었다. 신랑 쪽에서는 송권, 신부 쪽에서는 여범이 중매를 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이 말에 오국태는 더욱 놀라며 송권을 불렀다. 송권이 달려오자 오국태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오국태는 송권을 꾸짖으며 혼사를 논하면서도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물었다. 송권은 황망히 진위를 물었고 오국태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따졌다. 송권은 일이 꼬였음을 깨닫고 주유의 계략을 털어놓았다. 이는 형주를 얻기 위한 계책일 뿐 실제 혼인을 추진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오국태는 주유가 자신의 딸을 미끼로 미인계를 썼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다. 교국로는 송권을 달래며 이제는 차라리 유비를 진짜 사위로 삼아 백성들의 비웃음을 피하자고 제안했다. 오국태도 이 의견에 동의하며 직접 유비를 만나보겠다고 했다. 송권은 효심이 깊었기에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감로사에서 유비를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송권은 여전히 유비를 믿지 못해 여범의 계책을 받아들였다. 그는 가화를 시켜 낭하의 도부수 300명을 미리 매복시켰다. 만약 오국태의 마음에 유비가 들지 않는다면 군호를 내려 유비를 결박할 계획이었다. 다음 날 감로사에서 오국태는 유비를 만났다. 유비는 당당하고 비범한 풍모를 보였고 오국태는 그를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했다. 조은 역시 자신의 무운을 인정받아 오국태의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조은은 낭하에 매복된 도부수들을 보고 유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유비는 오국태에게 이를 고백했다. 오국태는 송권을 꾸짖었고 송권은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오국태는 분노했지만 유비의 간청으로 가화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결국 혼인은 정식으로 치러졌다. 송부인의 신방에 들어간 유비는 무기와 무장한 시녀들을 보고 놀랐으나 송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무예를 좋아했기에 시녀들에게도 검술을 가르쳤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유비는 손 부인과의 혼인 생활을 이어갔고 손권은 주유의 계략에 따라 유비를 동호에 묶어두려 했다. 그는 유비에게 화려한 생활을 제공하며 그를 형주와 관우, 장비, 제갈량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비는 동호의 사치와 풍류에 빠졌고 형주로 돌아갈 생각을 잊어갔다. 하지만 조우는 제갈량이 준 비단 주머니의 계책을 떠올렸고 주머니 속에는 조조가 형주를 공격 중이라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조우는 유비에게 이를 알렸고 유비는 급히 형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송부인 역시 이를 눈치채고 오국태의 허락을 받아 형주로 함께 떠나기로 했다. 정월 초하룻날 유비는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로 손부인과 함께 성을 빠져나갔고 손권은 이를 뒤늦게 알아채고 진문반장, 장음, 추태를 보내 유비를 추격했다. 그러나 손부인은 장수들을 강하게 꾸짖어 길을 열었고 유비는 조웅과 함께 무사히 강가에 도착했다. 강가에서 유비 일행은 배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으나 그때 제갈량이 준비한 배가 나타났다. 배에는 형주의 수군들이 타고 있었고 공명은 유비를 맞아 배에 태웠다. 뒤쫓아온 동호의 장수들은 공명의 계책에 당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공명은 장수들에게 다시는 용렬한 미인계는 쓰지 말라며 비웃었고 유비 일행은 무사히 형주로 돌아갔다. 송권과 주유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고 유비는 형주를 지켜낼 수 있었다. 유비와 공명은 주유의 계략을 미리 간파하고 준비를 갖추었다. 공명은 조운과 함께 군사를 배치하고 매복을 준비했다. 조운은 공명의 지시대로 강변과 주요 길목에 군사를 숨겨놓았다. 공명은 유비에게 주유가 우리를 해치러 올 것이니 주공께서는 절대 성을 나서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했다. 주유는 동호의 군사들을 이끌고 형주로 진격해왔다. 그는 유비가 방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에 성에 가까워졌을 때까지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주변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 주유는 의아해했다. 그때 성 위에서 공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유, 그대의 계략은 이미 간파되었소.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주유는 당황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내 놈의 계략에 당할 주유가 아니다. 그는 군사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그러나 공명의 신호와 함께 매복해 있던 조웅과 관우의 군사들이 일제히 나타났다. 앞에서는 관우가 붉은 칼을 휘두르며 진격했고 뒤에서는 조운의 백마 군사들이 강가를 막았다. 주유의 군사들은 길이 막혀 혼란에 빠졌다. 주유는 이를 갈며 내가 어찌 이리도 쉽게 속았단 말인가 외쳤다. 그러나 이미 그의 군사들은 공명의 함정에 빠져들어 퇴로를 찾을 수 없었다. 주유는 겨우 목숨을 건져 배를 타고 강으로 도망쳤다. 배 위에서 주유는 크게 통곡하며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내가 공명을 이길 수 없는 운명이란 말인가. 라고 절규했다. 그의 상처는 다시 터졌고 그 충격으로 그는 정신을 잃었다. 그의 부하들은 급히 배를 몰아 후퇴했지만 주유의 상태는 위중했다. 형주에서는 유비와 공명이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축하했다. 공명은 조웅과 관우에게 후한상을 내렸고 유비는 손 부인과 함께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백성들은 유비의 지혜와 공명의 계책을 칭송하며 형주가 평안해진 것을 기뻐했다. 반면 동호로 돌아온 주유는 끝내 상처 악화로 병상에 눕게 되었다. 송권은 주유를 문병하며 그의 충성을 치하했지만 주유는 눈을 감기 전까지도 내가 공명을 이기지 못하다니, 이 한을 풀지 못하고 가다니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죽음은 동호에 큰 충격을 주었고 송권은 새로운 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형주를 둘러싼 싸움에서 공명의 지혜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고 유비는 더욱더 강력한 힘을 얻어 천하를 향해 나아갔다. 공명은 한산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유가 내 계략에 빠져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소. 이제 천하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오. 그의 말대로 형주의 평화는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유비의 세력은 더욱 강성해졌다. 공명은 형주에서 밤하늘을 관측하던 중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보고 주유의 죽음을 예견한다. 유비에게 이를 알리자 실제로 주유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유비가 앞으로의 대책을 묻자 공명은 주유의 후임으로 노숙이 올 것이라 예측하고 동호로 가서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한다. 공명은 조은과 함께 동호로 가서 주유의 장례에 참석한다. 동호의 장수들은 주유의 복수를 위해 공명을 죽이려 하지만 조은의 날카로운 경계와 공명의 진심 어린 재문 덕분에 공격을 감행하지 못한다. 공명은 진심을 담아 주유를 애도하며 주유의 적이 아닌 진정한 동료였다는 인상을 남긴다. 노숙을 비롯한 동호의 인물들은 공명의 깊은 정서에 감동한다. 공명은 시상에서 방통을 만나게 된다. 방통은 공명과의 대화 끝에 형주로 가서 유비를 돕기로 한다. 공명은 방통에게 유비에게 보일 추천서를 써주며 형주에서 그를 받아줄 것을 약속한다. 방통은 형주에 도착하지만 그의 외모와 태도, 탓에 유비는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작은 고을의 현령으로 임명한다. 방통은 이곳에서 일부러 정무를 보지 않고 술만 마시며 시간을 보내 백성들의 원성을 산다. 이를 알게 된 유비는 장비를 보내 방통을 질책하도록 한다. 장비는 방통을 만나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꾸짖지만 방통은 반나절 만에 밀린 정무를 모두 처리하며 그의 뛰어난 재능을 증명한다. 이를 본 장비는 방통의 진가를 알아보고 유비에게 그를 추천하게 된다. 유비는 방통의 진면목을 알게 되고 그를 부군사 중랑장으로 임명한다. 공명은 방통이 자신보다 10배는 뛰어난 인물이라며 그를 칭찬하고 유비는 복룡과 봉추를 모두 얻었다며 감격한다. 이로써 유비는 천하를 도모할 만한 2명의 책사를 얻게 된다. 조조는 남방을 정벌하기 위해 30만 대군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서량의 마등을 허도로 불러들여 죽인다. 마초는 서량을 지키고 있던 중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하얀 눈으로 덮인 벌판에 누워 있었고 갑자기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그를 물어뜯으려 덤벼들었다. 깜짝 놀라 깨어난 마초는 꿈의 불길함에 휘하 장수들을 불러 이야기를 전했다. 그의 신복 방덕은 꿈을 듣고 나서 눈 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혹시 허창에 계신 노장군께 병고가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들어와 땅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마초의 동생 마대였다. 마대는 숙부님과 아우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마등과 마초의 두 아우가 조조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전했다. 마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땅을 치며 목 놓아 울었고 분노의 이를 갈며 조조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했다. 마침 그때 형주의 유비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유비는 과거 마등과 함께 천자의 밀조를 받아 조조를 치기로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며 지금이야말로 조조를 물리칠 기회라고 설득했다. 마초는 유비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복수의 의지를 다져 유비와 손을 잡기로 했다. 조조는 한수에게 마초를 사로잡아 허도로 보내면 서량후의 봉활이다. 라는 회유의 편지를 보냈으나 한수는 이를 거절하고 조조의 사자를 죽였다. 한수는 휘하의 8부 장수들과 마초의 군사들까지 합쳐 총 20만 대군을 모았다. 마초와 한수는 대군을 이끌고 장안을 공격했다. 장안군수 종유는 급히 조조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마초군을 맞았다. 마초의 동생 마대가 선봉에 서서 종유군을 몰아냈고 마초와 한수는 장안성을 포위했다. 장안성은 서한시대부터 견고하기로 유명했기에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성을 에워싼 지 열흘이 지나도록 성은 무너지지 않았고 서량군은 전투에 지쳐갔다. 방덕은 성 안은 물이 짜서 식수로 적합하지 않고 땔감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러나는 척하면 적군이 방심할 테니 그때를 노리면 쉽게 성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라며 계책을 냈다. 서량군이 일부러 후퇴하자 성 안의 종유는 처음에는 의심했으나 며칠 동안 서량군이 나타나지 않자 성문을 열고 백성들과 군사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서량군은 이때를 노렸고 방덕은 몰래 성 안에 잠입해 성문을 열었다. 마초와 한수의 대군이 성 안으로 밀려들었고 결국 장안은 서량군의 손에 넘어갔다.
종효는 가까스로 동관으로 도망쳤다. 동관을 지키던 조홍과 서왕은 서량군의 맹공에 맞서 굳건히 성을 지켰다. 마초는 조조의 가문을 모욕하며 조홍을 도발했지만 서왕이 조홍을 설득해 성문을 열지 않게 했다. 하지만 아흘째 되는 날 서량군이 지쳐 보이자 조홍은 참지 못하고 성문을 열고 나갔다. 이는 마초의 계략이었고 조홍의 군사는 큰 피해를 입었다. 조조는 직접 전장에 나와 마초와 대면했다. 마초는 조조에게 역적 조조, 내가 임금과 백성을 속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내 부친과 아우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내 고기를 씹어먹을 것이다. 라며 창을 들고 돌진했다. 우군과 장압이 차례로 나섰지만 마초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했고 결국 조조마저 위험에 처했다. 조조는 붉은 점포와 긴 수염으로 인해 적들에게 표적이 되었고 붉은 점포를 벗고 수염을 잘라가며 도망쳤다. 마초는 끈질기게 조조를 추격했고 조조는 허저의 도움으로 겨우 강을 건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정비는 소와 말을 풀어 서량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조조가 탈출할 시간을 벌었다. 이후 조조는 서량군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전략을 마련했다. 그는 서왕과 주령에게 하설을 공격해 마초의 퇴로를 차단하게 했고 조홍에게 포판진에서 배와 뗏목을 준비하게 했다. 마초는 조조가 위수를 건너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수와 함께 군사를 나누어 적을 막기로 했다. 조조는 위수 남쪽에서 일부 군사만 남겨두고 북쪽으로 군사를 이동시켰다. 마초는 기습을 감행했으나 허저의 용맹과 조조의 계책에 걸려 큰 피해를 입었다. 서량군은 함정에 빠져 많은 군사들이 죽었고 방덕은 간신히 한수를 구출했다. 마초는 밤에 야습을 계획했고 조조는 이를 예상하고 매복을 준비했다. 성의가 선발대로 나섰지만 함정에 빠졌고 하우연에게 목숨을 잃었다. 결국 마초의 군사들은 조조의 진영으로 밀려들었지만 포양과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반격을 당해 큰 피해를 입었다. 양군은 밤새 싸웠고 날이 밝을 때까지 서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마초의 용맹과 조조의 노련함이 맞부딪히며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마초는 군사를 이끌고 위구의 진을 치며 조조군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조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와 강을 사이에 두고 방어를 준비했다. 조조는 강을 건너려 했지만 서량군은 위와 북쪽을 강하게 지키며 이를 막았다. 조이는 위와 강변에 임시 영체를 세우고 군량과 말먹이 풀을 수레로 둘러싸며 적의 공격을 대비했다. 그러나 마초는 마른 풀과 불씨를 준비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불길은 영체와 물자를 태웠다. 조조군은 불길 속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영체를 버리고 후퇴했다. 조조는 순유의 조언에 따라 강변에 흙과 모래를 쌓아 토성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서량군은 상류에 둑을 쌓아 강물을 막아두었다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둑을 터뜨렸다. 홍수가 밀려와 조조군의 토성을 무너뜨렸고 조조는 큰 타격을 입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혹독하게 추워졌고 조조군은 강한 북풍과 눈보라 속에서 고통받았다. 그때 목매거사라는 도호를 가진 노인 누자백이 조조를 찾아와 북풍이 불어오면 흙을 쌓고 물을 부어 얼려서 튼튼한 토성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조조는 그의 말을 따랐고 밤새 물을 부어 만든 토성은 다음 날 아침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마초는 하룻밤 만에 세워진 토성을 보고 놀랐다. 그는 허저와 결투를 벌였고 두 장수는 100여 합이 넘도록 치열하게 싸웠다. 허저는 투구와 갑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칼을 들고 나서며 더욱 맹렬하게 싸웠고 두 장수는 서로의 창을 부러뜨리며 힘겨루기를 벌였다. 결국 허저는 부러진 창대를 이용해 마초를 밀어붙였으나 승부는 나지 않았다. 조조는 마초의 용맹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무력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가후와 함께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조는 서왕과 주령을 보내야서에 영체를 세우며 마초의 배후를 위협했고 마초는 이를 눈치채고 조조를 추격하다가 결국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한수의 부장 이감은 마초에게 조조와 화평을 맺고 겨울을 보내며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마초는 내키지 않았지만 한수와 부장들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조조는 마초의 화친 제의를 받는 척하며
모사가후의 계략을 통해 마초와 한수를 이간질하기 시작했다. 조조는 한수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는 중요한 내용이 흐릿하게 쓰이거나 먹칠이 되어 있었다. 이를 본 마초는 한수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의심했다. 한수는 마초의 의심을 풀기 위해 조조를 진 앞으로 불러내어 함께 죽이자고 제안했지만 조조는 이를 간파하고 조웅을 대신 보냈다. 조웅은 일부러 큰 소리로 어젯밤 승상께서 장군께 부탁드린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어 일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해 마초의 오해를 부추겼다. 마초는 분노하여 한수를 죽이려 했고 5장수의 만류로 겨우 참았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한수 역시 마초의 의심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졌다. 그의 부장 양추는 차라리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낫다며 투항을 권유했다. 한수는 결국 항복을 결심하고 양추에게 밀서를 들려 조조에게 보냈다. 조조는 한수의 밀서를 받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수가 보낸 밀서 속 내용이 마초를 배신하고 자신에게 투항하겠다는 사실에 더욱 만족스러웠다. 조조는 곧바로 한수를 서량으로 봉하고 양추를 서량태수로 임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수의 휘하에 있는 다른 장수들에게도 각기 높은 벼슬을 내렸다. 이는 한수의 충성심을 더욱 확고히 하고 동시에 마초를 손쉽게 제거할 계책의 일환이었다. 조조와 양추는 불을 놓는 것을 군호로 삼아 마초를 치기로 은밀히 협의했다. 계획이 확정되자 양추는 한수에게 돌아가 조조의 영체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다. 오늘 밤에 불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승상께서 밖에서 호응하기로 하셨으니 안팎으로 마초를 칠 수 있습니다. 조조의 항복과 높은 벼슬을 받은 한수는 크게 기뻐했고 주저없이 명을 내려 중군의 장막 뒤편에 마른 장작과 풀을 쌓게 했다. 한수는 휘하의 5장수들을 불러 마초를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술자리를 벌여 마초를 청해 죽이는 것이 어떻겠나? 한수가 제안했지만 마초의 용맹함을 익히 알고 있던 장수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각자 마초의 힘을 두려워했고 혹여나 실패했을 때의 위험을 걱정했다. 결국 장수들은 마초를 청해도 선뜻 이리로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라는 회피성 대답을 내놓았다. 한수와 장수들의 의견은 제각기 엇갈렸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채 논의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한수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사실 마초는 내심 한수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이미 한수가 조조와 내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첩자를 풀어 한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결국 한수가 조조와 내통하여 자신을 배반하려 한다는 사실은 그날로 마초의 귀에 들어갔다. 마초는 이 소식을 듣자 이를 갈며 소리쳤다. 내가 진작 한수 그놈을 베어버려야 했거늘. 분노한 마초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방덕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뒤따르게 한 뒤 자신은 날랜 군사대 6명을 데리고 먼저 한수의 영체로 향했다. 마초는 은밀하게 움직여 군사들의 눈을 피하며 한수의 장막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장막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었다. 그곳에서는 한수와 장수들이 여전히 자신을 죽일 음모를 논의하고 있었다. 장막 안에서는 양추의 격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런 일은 늦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급히 해치워야만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장막 안으로 뛰어들며 병력 같은 소리로 외쳤다. 이 억정놈들아, 내 놈들이 감히 나를 해치려 드느냐? 갑작스러운 마초의 등장에 한수와 5장수들은 혼비백산했다. 마초는 주저하지 않고 칼을 휘둘렀다. 첫 번째 타격은 한수를 향했다. 한수는 급히 옆으로 몸을 피하며 왼팔로 칼을 막았지만 결국 그의 왼팔은 잘리고 말았다. 피가 쏟아졌고 한수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5장수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마초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장막 안은 좁았고 마초는 5명을 상대하기에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곧바로 장막 밖으로 뛰쳐나갔다. 장수들은 그를 놓칠 수 없어 장막 밖으로 따라 나왔고 마초와 5장수들은 드디어 넓은 공간에서 본격적인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마초는 홀로 5장수를 상대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다. 그의 보검이 번뜩일 때마다 선열이 낭자했다. 먼저 마완이 마초의 칼에 목이 잘렸고 이어 양홍은 2동강이 났다. 나머지 3장수는 이 끔찍한 광경에 싸울 의지를 잃었는지 잠시 칼을 휘두르는 척하다가 재빨리 도망쳤다. 마초는 다시 장막 안으로 들어가 한수를 찾았지만 이미 그는 장졸들의 부축을 받아 도망친 후였다. 장막 밖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그러나 마초는 그 불길이 조조군에게 보내는 군호임을 알 리 없었다. 그는 여전히 칼을 쥔 채 한수를 찾으며 분노를 사기지 못했다. 그때 한수의 영체에서 군사들이 몰려나왔다. 이에 마초는 한수를 찾기를 단념하고 급히 말에 올랐다. 마침 방덕과 마대가 이끄는 서량군이 도착했고 마초는 이들과 함께 한수군을 공격했다. 마초의 기세에 눌린 한수군은 쉽게 무너졌다. 마초군은 한수군을 휩쓸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요란한 함성과 함께 조조군이 나타났다. 조조군의 선봉에는 허저, 서왕이 있었고 왼쪽에는 하우연, 오른쪽에는 조홍이 위치했다. 마초는 적군의 포위망을 인지하고 주위를 살폈지만 혼전 중에 방덕과 마대도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다. 마초는 이제 홀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송권의 누이 손부인은 간신히 동호로 돌아왔다. 송권은 동생 손부인에게 주선의 행방을 묻지만 손부인은 주선이 장비에게 붙잡혀 죽었다고 말한다. 또한 조홍과 장비가 길을 막아 유비의 아들인 아두를 빼앗겼다고 전한다. 이에 격분한 송권은 내 누이가 돌아왔으니 이제 현덕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추선마저 그들의 손에 죽었으니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 며 형주를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형주 공격을 준비하던 송권은 조조가 적벽의 원한을 갚기 위해 40만 대군을 이끌고 강동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주보다 조조를 막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때 오나라의 건업 이래의 공신인 장갱이 임종을 앞두고 송권에게 유서를 남긴다. 장갱은 유서에서 송권에게 수도를 말릉으로 옮기라고 권유하며 말릉이 제왕의 기상이 깃든 곳이라고 강조한다. 송권은 장갱의 충언을 받아들여 말릉을 건업으로 개명하고 수도를 옮긴다. 이와 동시에 여몽은 조조의 공격에 대비해 유수강 어귀에 제방을 쌓을 것을 제안한다. 다른 장수들은 제방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만 여몽은 군사 운용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설명하며 설득한다. 송권은 여몽의 지혜를 인정하고 제방을 쌓도록 명령하여 조조의 침공에 대비한다. 한편 허도에 있던 조조는 남정과 동호에 대한 원한을 풀고자 대군을 일으킨다. 조조의 측근 동소는 조조의 공적을 찬양하며 구석, 즉 9가지 특전을 받을 것을 권한다. 그러나 조조의 충신 순욱은 승상께서는 원래 의로서 군사를 이끌어 한시를 일으키셨습니다. 구석 같은 특전은 온당치 않습니다. 라며 반대한다. 순욱의 충언에도 조조는 구석을 받고 위공으로 높여진다. 이로 인해 조조는 순욱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된다. 조조는 결국 순욱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빈 음식합을 순욱에게 보내 자신의 의중을 전한다. 순욱은 조조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자결한다. 이로써 조조와 순욱의 30여 년에 걸친 관계는 비극적으로 끝난다.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지만 송권의 치밀한 준비와 여몽의 제방, 동호군의 기습으로 크게 패배한다. 송권은 강위의 전선에서 조조를 압도적인 위용으로 맞이하며 전술적 기습으로 조조군을 크게 흔든다. 조조는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하고 허저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한다. 조조는 송권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꿈에서 본 해가 떨어지는 장면과 송권의 제왕의 기상을 연관지어 불안해한다. 조조는 군을 물리려 했으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던 중 송권이 경솔히 군사를 일으켜 백성을 고단케 하는 것은 어진 자가 할 짓이 아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며 물러날 것을 권한다. 조조는 이를 받아들이고 군사를 허도로 물린다. 송권은 조조의 퇴각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유비가 없는 틈을 타 형주를 취할 계획을 세운다. 원로 장소의 계책에 따라
유장과 장로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 유비를 의심하게 만들고 형주를 공격하도록 유도한다. 이 계책은 유비를 고립시키고 형주를 쉽게 차지하려는 전략이었다. 유비는 감행관에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있던 중 공명의 편지를 받아 손부인이 동으로 돌아갔고 조조가 강동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비는 방통과 논의하며 조조가 이기면 형주를 취하려 할 것이고 송권이 이겨도 형주를 뺏으려 할 것이다. 라며 고민한다. 방통은 차라리 이 기회를 틈타 유장에게 군사와 군량을 지원받을 것을 권한다. 하지만 유장의 장수 양회와 유파는 유비의 속셈을 의심하며 군사와 군량을 지원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유장은 결국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늙고 힘없는 군사 4천과 양곡 1만 선만을 보내기로 한다. 유비는 이에 크게 분노하고 방통의 제안에 따라 성도를 치기로 결심한다. 방통은 상책, 성도를 직접 공격, 중책, 양회와 고패를 죽이고 부성을 차지, 하책, 형주로 돌아가며 기회를 기다림, 이 세 가지 계책 중 중책을 선택하도록 유비를 설득한다. 유비의 형주 복귀 소식에 장송은 안타까워하며 편지를 쓰지만 형 장숙에게 발각된다. 장숙은 이를 유장에게 알리고 유장은 장송과 그의 가족을 모두 처형한다. 장송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뿐 아니라 가족까지 몰살당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마지막으로 유장은 모든 관문에 경문을 내려 형주군을 철저히 방비하고 유비의 군사가 서천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한다.